앤서니 볼턴, 군중을 거스른 남자.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28년간 연평균 19.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영국 투자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깊이 새긴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화려한 정점 뒤에 찾아온 뼈아픈 실패, 그리고 그 실패마저도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긴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앤서니 볼턴의 투자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시작. 평범한 청년, 금융의 세계에 발을 딛다. 1950년 영국에서 태어난 앤서니 볼턴은 어린 시절부터 숫자와 분석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투자의 세계를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엔지니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 분석이라는 공학적 훈련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지만 당시의 볼턴은 자신의 미래가 주식 시장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금융업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처음에는 키인스턴 매니지먼트라는 소규모 투자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이후 슐레진저 투자 회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시기에 볼턴은 말하자면 수습생에 가까웠습니다. 선배 매니저들의 어깨 너머로 시장을 배우고 기업 보고서를 읽고 재무제표의 숫자들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초기 시절부터 볼턴은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인기 있는 대형주에 몰려갈 때 그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형주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를 전설로 만들어줄 투자 철학의 씨앗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영국 경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오일 쇼크, 높은 인플레이션, 노동 분쟁, 그리고 이른바 영국병이라 불리는 경제 침체가 나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참혹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영국 주식 시장은 거의 7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고 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포와 동의어가 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볼턴은 자신의 투자 감각을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장 속에서 그는 오히려 기회를 보았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에게는 이런 기회를 활용할 만한 큰 자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1979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2장 피델리티와의 만남 운명의 시작. 1979년 앤서니 볼턴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 합류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피델리티는 당시 이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성장하고 있었고 영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볼턴에게 맡겨진 임무는 하나. 피델리티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특별한 상황. 이 펀드의 이름 자체가 볼턴의 투자 철학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펀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상황에 놓인, 다시 말해 일시적인 문제나 위기로 인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볼턴의 나이 29. 젊은 펀드 매니저에게 주어진 자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기업 보고서를 읽었고 오후에는 직접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5개에서 20개의 기업 미팅을 소화했습니다. 1년이면 수백 개의 기업을 직접 만나고 분석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숫자는 기본이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현금 흐름 같은 정량적 지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비전이 있는가? 주주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경영진을 직접 만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볼턴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재무제표는 과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영진과의 대화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턴은 소위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내부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를 남들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 했습니다. 경쟁사 분석, 산업 동향, 규제 환경, 소비자 트렌드까지. 하나의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그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3장 역발상의 기술, 군중을 거스르다. 피델리티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를 운용하면서 볼턴이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영국 경제는 마거릿 대처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속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볼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보석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처의 개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시장의 공포로 인해 그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하나씩 발굴하여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볼턴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남들이 파니까 나는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턴의 역발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발상 투자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나 탐욕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괴리를 만들어낼 때 그 괴리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역발상이란 감정이 아닌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볼턴이 특히 좋아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급락한 기업. 예를 들어 한 분기 실적이 나빴다거나 경영진 교체가 있었다거나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을 때 시장은 이런 단기적 악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턴은 이 과민 반응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둘째,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인 기업.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시작했거나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시작한 기업들.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볼턴은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였습니다. 셋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형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소형주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소형주는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볼턴은 숨겨진 보석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만들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볼턴의 이름이 서서히 영국 금융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장 폭풍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1987년 10월 19일. 금융 역사에서 블랙 먼데이로 기록된 날입니다. 이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했고 이후 며칠간 추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펀드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 볼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샀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침착하게 저평가된 주식들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턴은 자신의 분석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시장의 감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고 볼턴이 공포 속에서 매수한 주식들은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볼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 영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기 침체, 1992년 영국의 유럽 환율 메커니즘 탈퇴, 일명 블랙 웬즈데이 사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볼턴은 일관된 원칙을 지켰습니다.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고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볼턴은 영국 금융 섹터에서 큰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많은 영국 보험회사와 주택금융조합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른바 탈상호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구조적 변화와 저평가 기회를 볼턴은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이 시기 볼턴의 포트폴리오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펀드에는 100개가 넘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볼턴은 확신의 정도에 따라 투자 비중을 달리했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는 종목에는 큰 비중을, 아직 관찰 단계인 종목에는 작은 비중을 배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볼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10번 중 6번만 맞추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손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투자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 논리가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갔습니다. 5장 닷컴 버블 가장 외로웠던 시간.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를 뒤흔든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닷컴 버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이 주식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매출도 없고 이익은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십 년 된 전통 기업을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시기는 볼턴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투자 원칙상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분석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투자한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기술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1999년 볼턴의 펀드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 뒤처졌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볼턴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시대의 투자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룡 같은 표현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기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 단기적으로 뒤처지고 원칙을 버리면 장기적으로 파멸할 수 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볼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점에서 무려 78%까지 폭락했습니다. 영국 시장의 기술주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고 이런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반면 볼턴의 펀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 시기를 거의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니, 통과한 것을 넘어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버블이 꺼지면서 그가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가치주들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볼턴의 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의 힘입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지키는 것. 말로는 쉽지만 모두가 당신을 비웃을 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닷컴 버블의 경험은 볼턴에게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첫째, 시장은 때때로 비이성적이 된다는 것.
둘째,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성공의 열쇠라는 것. 6장 전설의 완성, 28년의 대기록. 시간을 되돌려 볼턴의 전체 운용 기간을 조감해 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2007년까지 28년. 이 기간은 영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이 숱한 위기와 호황을 반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걸프전, 아시아 외환위기, 닷컴 버블,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시장 변동. 이 모든 파도를 헤쳐나오며 볼턴이 기록한 성과는 경이적이었습니다. 1979년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에 1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면 2007년 볼턴이 은퇴할 때 그 돈은 약 148만 파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148배. 같은 기간 FTSE 올쉐어 인덱스에 투자했다면 약 33만 파운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볼턴의 펀드가 시장 대비 약 4.5배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9.5%.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연 10%로 28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약 14배가 됩니다. 하지만 연 19.5%로 같은 기간 투자하면 원금의 148배가 됩니다. 수익률의 차이는 9.5%에 불과하지만 결과의 차이는 10배가 넘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이고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기록으로 볼턴은 영국의 피터 린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미국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린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볼턴의 연평균 수익률은 린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려 28년이라는 훨씬 긴 기간 동안 이 성과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인상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007년 볼턴은 피델리티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의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57세의 나이. 전설적인 커리어의 완벽한 마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투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 중 하나로 이름을 남기고 그는 은퇴의 평온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드라마틱한 챕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7장 은퇴 그리고 복귀, 중국이라는 유혹. 은퇴 후 볼턴은 한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정리하여 역풍을 거슬러 투자하다 인베스팅 에그 AINST 더 타이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투자 서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투자 철학을 더 넓은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에서 볼턴은 자신의 투자 원칙을 솔직하고 명료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역발상 사고의 중요성, 경영진 분석의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의 원칙, 리스크 관리의 방법,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심리적 규율까지.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법서가 아니라 28년간의 전장에서 얻은 지혜를 담은 일종의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전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턴의 시선은 동쪽으로, 아시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자릿수 GDP 성장률, 급격한 도시화, 거대한 중산층의 부상. 중국은 투자자들에게 21세기 최대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볼턴도 이 기회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현지 기업들을 연구했고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영국에서와 같은 역발상 투자 전략을 적용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2010년 4월 볼턴은 전격적으로 현역 복귀를 선언합니다. 피델리티 차이나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펀드의 매니저를 맡겠다고. 은퇴 3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금융계는 술렁였습니다. 전설이 돌아왔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인 중국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펀드 출시와 동시에 거액의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년간 영국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직관이 중국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영국의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된 회계 기준, 효율적인 법적 시스템.
이런 인프라 위에서 연마된 투자 기법이 중국에서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냉혹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8장 중국의 교훈, 전설도 피할 수 없는 함정. 볼턴의 중국 펀드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중반 이후 중국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볼턴의 펀드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시장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볼턴이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방법론이 중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 문제. 영국에서 볼턴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진과의 오랜 관계, 업계 전문가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그의 정보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중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둘째, 회계의 투명성 문제. 영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높은 수준의 감사와 규제를 거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 특히 중소형 기업들의 재무제표 신뢰도는 영국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볼턴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데 능했지만 그 재무제표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그의 분석 도구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볼턴이 투자한 중국 기업 중 일부는 나중에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볼턴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경영진을 만나 눈을 보고 대화하면 그들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비즈니스 관행이 다른 환경에서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중국 시장 특유의 구조적 특성. 중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부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서방의 가치 투자 원칙이 단기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턴의 중국 펀드 성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펀드 출시 이후 상당 기간 벤치마크를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실망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전설의 복귀로 환호했던 언론은 이제 전설의 몰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볼턴은 중국 펀드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은퇴였습니다. 영국에서의 28년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퇴장이 아니라 쓴맛을 삼키며 내려오는 무대였습니다. 9장 실패에서 배우다. 볼턴이 남긴 진짜 교훈. 볼턴의 중국 경험은 실패였을까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 경험은 투자의 세계에 대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능력의 범위, 영어로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워런 버핏이 즐겨 사용하는 이 개념은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볼턴은 영국 시장이라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비할 데 없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중국이라는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성과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영역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 시스템의 중요성. 볼턴이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분석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 효율적인 규제 체계,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그의 분석 도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환경에서는 같은 도구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교훈.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28년간의 경이로운 성공조차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겸손을 강요합니다. 어떤 전설도 시장의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교훈. 자기인식의 한계. 볼턴처럼 명석하고 경험 많은 투자자도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이 만들어낸 자신감이 중국에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볼턴 자신도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후에 인정했습니다.
그는 중국 투자 경험을 통해 자신의 투자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깨달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시장 구조에서 투자하는 것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0장 앤서니 볼턴의 투자 철학 시대를 관통하는 원칙들. 이제 볼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가 28년간의 성공과 3년간의 도전을 통해 남긴 투자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 하나. 역발상 사고를 하되 분석에 기반하라. 군중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역발상이어야 합니다. 시장의 감정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괴리를 만들어낼 때 그 괴리를 포착하는 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원칙 둘. 경영진을 판단하라. 숫자 너머의 사람을 봐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는 결국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영진의 역량, 진실성, 비전을 평가하는 능력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원칙 셋. 자신만의 정보 우위를 확보하라. 남들과 같은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남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공개 정보라도 더 깊이, 더 넓게, 더 독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칙 넷. 실수를 빨리 인정하라. 투자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속도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투자를 끌어안고 있으면 손실은 더 커질 뿐입니다. 원칙 다섯.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초과 수익의 원천입니다. 원칙 여섯. 능력의 범위를 알라. 자신이 잘 아는 영역에서 투자하라.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설 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라. 볼턴의 중국 경험이 이 원칙의 중요성을 웅변합니다. 원칙 일곱. 끊임없이 배우라. 시장은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내일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투자자로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에필로그. 군중을 거스른 남자가 남긴 것. 앤서니 볼턴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며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모두 보여주는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28년간 시장을 이긴 전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서 쓴맛을 본 인간.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기에 볼턴의 이야기는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영국에서의 성공만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성공의 비결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실패가 더해짐으로써 우리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어떤 전설도 어떤 천재도 시장 앞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투자자는 시간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앤서니 볼턴. 군중을 거스른 남자.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은 주식 시장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앤서니 볼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